집값이 있는 곳이 어딜까? 좀 비싸네. 요 사거리가 집이 가장 비싸다고. 이 주변에는 청소도 자주 한다. 평균까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스카이 로켓이라고. 단골 손님이죠? 항상 집값 오르는 곳. 평균적인 평당 가격을 말한다면 싸다는 느낌이 드네. 서울 집값 생각하니까. 여러분 안녕. 저희가 대학 페렌스에 나왔는데 여기가 굉장히 스트리트 거리라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 단유부도 나오고 메인 거리예요. 여기 굉장히 한국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짜 많다. 지금 한국 사람이다. 내가 좀 말하기가 부끄럽다. 아직은 초보 유튜브다. 저기 쳐다보시네. 아무튼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엄청난 뉴스를 봤어.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무슨 뉴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나올 때 그때는 부동산이 약간 침체기였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호가는 많이 높아져 있는데 거래가 안 된다. 그래서 거래 건수가 없었지. 부동산 사장님들이 죽겠다. 거래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호가를 올려놔봤자 아무도 안 사요. 이럴 때 우리가 나왔잖아. 근데 얼마 전에 엄청난 뉴스를 봤는데 요새 서울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야. 사상 최고가? 막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과 함께 오늘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헝가리, 유럽, 역사, 경제, 부동산 연구가 가브리엘입니다. 요 최근 뉴스 보면 서울 잠깐만. 집값이, 나 갑자기 손을 씻고 싶어. 여기는 이렇게 물이 좀 뭐가 된 흐려요. 건가? 식수일 것 같긴 한데 확실치 않으니까 손만 씻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나서 궁금한 게 부다페스트에서는 가장 비싼 집값이 있는 곳이 어딜까? 그리고 집값은 얼마나 될까? 서울과 비교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부다페스트도 헝가리 수도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그렇지. 서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인터내셔널해. 여기 이제 주재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관광객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다페스트에서 어디가 가장 비싸고 집값이 비싼 동네인지, 그 다음에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그 가격이 어느 정도인 그 집은 어떤 바이브의 동네에 있는지 그걸 좀 보려고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완전 번화가예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좀 부끄럽네요. 촬영하기가. 잘 봐. 한국 분들이 많잖아. 응. 그 말은 뭔 말이야? 여기가 비싼 동네라는 거야. 한국 분들은 본능적으로 알아. 어디가 비싼지. 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근데 이 헝가리가 잠깐 시원했었거든요. 저희가 여름에 3한 4온이 있는 것 같다 얘기해드렸잖아요. 오늘은 또 4온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덥네. 여기가 더워도 햇볕은 되게 뜨겁지만 습도는 한국처럼 높지 않기 때문에 오전이나 점심 때는 햇볕은 되게 뜨거운데 나오면 그늘은 또 시원한 게 있거든. 그늘은 시원하지 항상. 근데 지금이 5시쯤 됐는데 요 시간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요 시간은 그늘까지 완전 평균적으로 다 데워져가지고 엄청 덥습니다. 형 제가 더웠는데 이렇게 오늘 또 와이셔츠 입고 나왔네. 그래 이렇게 더운데 근데 와이셔츠 입고 나오셨네요. 우리가 오늘 비싼 동네 가잖아요. 이게 자꾸 너무 이게 옷차림이 좀 남루하면 거기서 붙잡힐까봐 그래. 경찰한테 검문당할까봐. 그래도 비싼 동네 가니까 좀 차려입었습니다. 여기 또 되게 멋진 카페가 있네요. 제르보 카페라고.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카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다음에 여기 옵시다. 이 테르, 이 광장에 오시면 이 주변에 있는 카페들은 다 오래되고 멋진 카페들이에요. 안나 카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이 근처에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관광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사실. 와 카페 제르보 좀 봐봐. 이 카페 제르보의 빌딩이네. 제르보 하즈네. 제르보 하즈. 와, 이거 하즈가 하우스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비싼 동네가 이 근처에 있나요? 저 골목길 있죠? 네. 저 골목길로 가요. 저희가 지금 가는 길은 이제 부다페스트에서 두 번째로 비싼 길이에요. 두 번째. 자, 넘버 2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사실 이지구는 저기 그 강 건너편에 있잖아요. 부다. 그러면 단독주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그렇군요. 이번 대상에서 뺐습니다. 우리는 왜냐면 아파트니까. 그죠. 이제 아파트 플랫 위주로. 플랫 위주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지구에 비싼 데 사시는데 자기가 빠졌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라고. 자존심 상한다. 우리 동네 왜 빠졌냐? 그건 아니다. 왜냐? 이게 이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이 집으로 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집 비싼 데 찾아가면 이거 막 외곽으로 나가야 되고, 이거 와이너리 딸림 막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은 플랫 위주로 플랫이 어디가 제일 비싸냐 이렇게 찾아왔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좀 다른 거 뭐야? 내가 귀걸이를 했네? 왜 했어? 비싼 동네 왔으니까. 좀 뭔가 좀 이게 꾸미고 나왔다. 비싼 동네 왔으니까. 근데 귀걸이가 싸구려서 귀가 가렵기 시작한다서 커피 좀 아껴서 귀걸이라도 사야 되겠는데?
자 여기가 두 번째로 비싼 이제 플랫 골목이거든. 아주 오 멋있다. 약간 근데 분위기가 다르잖아. 아 여기를 근데 얼마 전에 와봤죠. 왜 와봤죠? 여기 우리 얼마 전에 그 럭셔리 그 뭐죠? 럭셔리 도자기. 네, 여기가 얼마 전에 저희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헝가리의 명품 도자기 헤렌드 그리고 이제 졸러니의 매장이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큰 매장이. 저기 막 나와 있네요. 여기가 이렇게 멋진 건물에 하면 대부분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괜히- 호텔이네요. 근데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겠네요. 손님들이 들어가기. 지금 장사가 안 돼. 호객행위라고 나온 것도 호텔도 아니고. 호객 해야 돼요 지금. 와, 근데 길이 멋있긴 하네. 아니 명품 도자기가 괜히 여기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다 플랫인 거잖아 지금. 여기가 이게 다 저런 플랫이구나. 것들이 호텔 아니면 플랫인 거예요. 여기는 호텔인 것 같고, 그죠? 근데 이제 매매를 하려면 그만큼 비싸다는 뜻인 것 같은데. 와, 근데 건물이 엄청 좋다. 여기 확 분위기가 압도당하는데 이 느낌이. 야, 부다페스트는 동유럽의 파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물들이 굉장히 고풍스러운 게 많은데 조금 센터를 벗어나면 2, 3, 4층부터는 예쁜데 1층이 많이 부서진 데가 많아요. 안타깝게. 근데 여기는 뭐라 건물이 그랬어? 제대로 보존돼 있어. 두 번째로 비싼 동네라 했지. 그래서 상태가 이렇게 좋다. 상태 되게 좋다.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이 라인이 우리가 저기까지가 제일 비싼 동네. 두 제일 번째로 비싼 두 번째 동네. 비싼 그러면 이 동네 시세 간단하게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한국에 최근에 우리가 보면 강남에 요즘 1인 그 평당 매매가가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강남이면 대치동 뭐 서초동이 제일 비싼 1억? 거. 1억은 옛말이지. 이제 뭐 거기는 한 1억 3, 4, 5천 정도 되거든. 아. 평균 매매가가 요즘 그렇게 나와. 아니 잠깐 25평짜리 아파트가 25억, 30억이라고? 25평짜리 아파트가? 이제 1억 5천 하는 데들은 1억 5천 하는 데는 그저 30이 넘죠. 와, 이제 내가 1억 시세에 하는 너무 데들은 무지했나 봐. 1억 하는 데들은 이제 뭐 25억이겠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사? 누가 사는 거야? 나한테 왜 그래? 나는 못 사. 우리 할아버지 뭐 하신 거야? 왜 열심히 안 사신 거야? 아직도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아, 그런 세계가 그런 있으면 세계. 그런 세계 우리- 인정해야 돼. 그죠, 인정. 그죠? 한해지면 한해만 지는 거야. 어허. 인정. 그러면 강북은 평균 매매가가 얼마큼 될 것 같아? 강북은 그럼 한 5천? 그치 5천 넘지. 어. 강북도 이제 이렇게 한강 끼고 있는 데 있잖아. 어. 마포구 이런 데는 5천만 원 넘거든. 그저께 크게 뉴스 나왔었어. 이제는 그 강북에서도 그 분양가가 새로운 아파트 분양가가 5천만 원 넘기 시작했대. 그 한국은 지금 막 천정부지로 막 치솟고 있잖아 지금. 그 대충 우리 감을 잡았지. 강남은 1억이 넘어. 강북은 5천만 원이 넘어. 그러면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볼까? 여기는 평당 두 번째 비싸잖아. 플랫 평당 한 3, 4천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5평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7평 기준에 이제 84제곱미터. 8억? 8억. 그럼 비싸네. 아니 8억에서 8억짜리 집을 누가 사? 8억에서 10억? 물론 이제 아파트마다 좀 다른데 그냥 약간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된다. 여기가 부다페스트에서 두 번째로 비싼 플랫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런 집 8억에서 10억 정도면 살고 싶지 않아?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부다페스트에서 두 번째로 플랫이 비싼 동네를 마무리하고 대망의 첫 번째로 비싼 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첫 번째 좀 부담스러운데. 자, 이동해 봅시다. 바모스.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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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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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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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onna happen. 여기 1호선이 지나가는 묘르시 마르티 우짜라는 곳에 왔습니다. 발음이 상당히 어렵죠. 이 헝가리 오시면 글자 읽기가 좀 어렵거든요. 위에 땡땡이 있는 글자. 우리나라 왜, 위, 뭐 이런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묘르시 마르티 우짜 이렇게.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뭐 그렇다. 요 사거리가 가장 비싼 길. 이 사거리는 집들이 제일 비싼 집. 자, 요 길이 안드라시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회시테르,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뭐 오페라 하우스 이렇게 되는 브르시테르 우짜. 요 사거리가 집이 가장 비싸다고 하네요. 보기에는 엄청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여기 땅값이 비싼 데잖아. 여기 대서양 거리지. 우리나라는 뭐지? 한남동. 한남동. 아. 한남동 노른자를 생각하면 돼.
그렇구나. 여기가 여러분 되게 평범해 보이실지 몰라도 일단 이 길 자체가 헝가리의 그 부다페스트의 샹젤리제 거리라고 불리는 명품 길 안드라시 거리고요. 대부분의 대사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가 높은 분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청소도 자주 한다. 물 청소도 굉장히 자주 하고요. 여기 깨끗합니다. 찌릉내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이 주변은. 또 비싸잖아. 아, 이 주변은 커피도 비싸요. 일단 동네 조금 돌아보고 우리 커피 한 잔 마시러 갈까요? 비싼 데서? 네네. 근데 그냥 이렇게 봐서는 좀 그냥 깨끗한 동네? 근데 이제 건물이 관리가 잘 된 깨끗한 동네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마 비교하면 어떨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남동 대사관 많은 데 있잖아. 그쪽에 약간 건물은 뭐 그렇게 새 건물은 아니야? 뭐 신도시 일산 어디가 비싸냐 그런 생각이 하긴 뭐 일산 집이 오히려 더 새 집이지만 강남 자이냐 뭐 용인 자이냐는 다를 수 있다. 그 이런 차이지 차이. 그 차이지. 예를 들어서 막 명동에 그냥 새로운 아파트를 지었어. 거기하고 새 아파트잖아. 거기하고 여기하고 한남동 노른자의 집하고 하면 사람들이 한남동 노른자에 더 끌리지 않을까? 거기가 전통적으로 부자들이 살고 대사관이 있고 여기도 그런 분위기. 그렇게 생각될 것 같아.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마티니 카페를 소개해드렸는데 그게 여기 근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커피도 더 맛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이 그래서 길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물 청소 되게 자주 하고요. 여기서도 노상방뇨는 하지만 유럽은 어디나 노상방뇨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상당히 깨끗한 편이야. 길이 청소를 굉장히 자주 하고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드라시 거리는 오페라 쪽하고 다르게 이쪽은 이렇게 중간에 걸을 수 있는 대로가 있어요. 때문에 걷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걷기 너무 좋아. 여기는 집 평균 가격이 얼마나 돼요? 평당 5천만 원 정도. 아까가 2위가 얼마였지? 아까 2등은 평당 3, 4천만 원 정도. 여기는 평당 5천만 원 이상. 그래서 그냥 평균까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7평, 84제곱미터 하면은 10억이 넘겠네요. 13억, 14억. 굉장히 14억. 비싸다. 근데 그렇지. 또 이쪽이 작은 집이 없잖아, 별로. 이쪽은 다 커. 큰 집이 많아요. 집이 엄청 커요. 여기는 40평대 이상 집들이 많거든요. 40평, 50평 이상. 그러면은 20억이 되는다는 얘긴데. 그치. 원래 평수가 클수록 이렇게 평당 가격이 떨어지잖아. 이 집 평당 가격이 큰 평수에 대한 평당 가격이거든. 그러니까 엄청 비싼. 작은 평수면 더 비싸지. 더 평당 비싸지겠네. 가격이. 매우 비싼 동네입니다. 저 한남동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국에? 사실 안 가봤어요. 한남동에 가면 자기가 생각하는 모던한 건물 이런 건 없어요. 그 옛날 주택들인데 가격은 엄청 비싸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 이쁘다. 이너 가든? 오케이. 근데 이 안에 여기 너무 시끄러운데? 요즘 이제 한국 부동산이 워낙 많이 막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해서 저희가 좀 장난 아니지 지금. 재미로 알아보는 그 세계 부동산 동향. 난 좀 진지해. 여러분들이 뭐 부다페스트로 집을 사러 오실 분은 많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재밌는 게 세계 부동산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부동산 관심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요즘에 여기도 부동산 그 집값이 되게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여기 지금 스카이 로켓이라고 그런 표현을 써 지금 미디어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집값을 제일 비싼 동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비싼 동네 정도로 알아봤잖아. 동네 구경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집값이 뭐 한국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비싼 것 같진 않거든. 그러면 옛날에는 되게 쌌나 봐? 옛날 진짜 싼 거지. 그러면 옛날에는 진짜 쌌던 거지. 진짜 쌌었을 거야. 근데 비싼 데들은 항상 그 가격 유지하지 않을까? 그 비싼 동네는 항상 그 가격 유지하고 그냥 좀 덜 떨어진 애들이 떨어진 애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 평균 가격이 약간 올라온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제 연구관님이 보실 때 요즘에 그 부동산이 들썩들썩 한다는 얘기가 헝가리 데일리 뉴스에 많이 나온다는. 안녕하세요. 헝가리 역사문화 부동산 연구가 가브레입니다.
많이 나와. 그 작년하고 재작년은 세계적인 고금리 때문에 다 힘들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집값이 다 안 안 팔린다 올랐지. 그랬잖아. 너무 금리가 높아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금리니까 여기는 금리가 거의 10몇 프로 두 자리였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고금리 때문에 그 2년 동안 전혀 그런 매매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집값이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 헝가리는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헝가리가 지금 유럽에서 올해 들어 가장 집값 상승률이 높은 나라라고. 그럼 올해 들어서 몇 프로나 상승한 건데? 상반기 통계만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6월 말까지만 나왔어. 6월 말까지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6% 이상 올랐다. 아, 현재까지. 그럼 한 달에. 근데 나는 서울에서 와서 그런지 그렇게 뭐 딱히 되게 많이 오르게 느껴지진 않아. 6% 정도는 뭐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자, 여기서 우리나라는 일단은 제외. 우리나라는 일단 여기는 넘사벽.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오르는 거야? 여기도 물론 수도인 부다페스트 위주로 올랐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근데 부다페스트도 올랐지만 실제로 지방의 도시들이 더 많이 올랐어. 더 많이 올랐어. 지방의 도시. 그래서 데브레센이라고 여기 제2의 도시거든. 데브레센이 더 많이 올랐고 세게드라고 제3의 도시거든. 세게드도 많이 올랐지. 더 많이 여러분 올랐지. 세게드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풀팽의 여행 영상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깨끗하고 예쁜 대학 도시입니다. 그 영상 꼭 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4의 도시 제르라고 알지? 제르도 많이 올랐지. 더 많이 올랐지. 근데 제르는 오스트리아 국경 쪽에 있는 도시지? 맞아 오스트리아 국경 쪽이야. 근데 이제 그 도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글로벌 자동차,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투자한 도시. 그런 투자를 가지고 이제 집값들이 막 오르 거기. 아무래도 투자가 들어가면 공장이 세워지고 그러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 사는 사람도 인구도 늘어나니까 그치. 집값이 올라가는 그 거구나. 투자 규모가 뭐 100억, 200억이 아니라 뭐 몇천억 단위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거 영향을 많이 받지 집값이. 여러분 제가 잠시 광고 나갑니다. 잠시 지금 가브리엘이 말한 것처럼 그 여러 도시들에 굉장히 대규모 투자 그리고 대규모 이제 발전 공장 뭐 이런 거 세워지는데 그러면서 여기 그에 따른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대요. 헝가리가 지금. 많이 부족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비자뉴스 있습니다. 비자뉴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테니까 꼭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하시고 풀펜과 함께 해주세요. 갑자기 피자 전문가가 됐어요? 광고 영상입니다. 그 내용력인데 왜 주목하지? 제가 잠시 새길로 빠졌고요. 부다페스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중소 도시들도 주요 도시들도 오르고 있다. 맞지? 안 오른 도시들도 많은데 이제 주요 도시들도 오르고 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는 아무래도 수도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또 뭐 헝가리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부다페스트가 주재원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들었어요. 많은 도시 중에 하나다. 아까 말했지만 대규모 투자를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여기는 이제 그에 헤드쿼터가 따라서 있겠지. 많이 아무래도 오지. 주요 오피스가. 저희가 이제 다른 도시도 오른다 이런 소식을 들어봤는데 그럼 부다페스트 내에서는 어때요? 부다페스트 내에서 보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집이 있잖아. 많지. 근데 전부 다 그렇게 오르는 건가? 뭐 알다시피 좋은 동네는 계속 오르고 인기 있는 동네는 훨씬 더 많이 그렇지. 올랐을 것이고. 작년 인기 있는 동네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인기 없는 동네는 뭐 그다지 재미없고 뭐 이런 부분이죠. 그런 거죠. 똑같죠. 사람 사는 게 비슷하네요. 똑같이. 그리고 집 그 형태에 따른 또 그거 프로퍼런스도 있을까요? 뭐 구축과 신축의 차이라든지. 그게 구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구축이라면 이제 1800년도 후반에서 1900년도 초반에 지금 그때 건물이 튼튼하대. 되게 튼튼하대. 그 여러분들이 유럽 다니면서 보면 막 겉에 장식도 엄청 예쁘고 화려하고. 루프도 너무 예쁘고 막 층고도 막 4m씩 되는 그런 옛날 건물들 있잖아. 층고 엄청 높고 그죠. 그런 건물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예쁘긴 예뻐. 근데 사람들이 되게 튼튼하고 멋지니까 근데 약간 사는 건 불편하잖아. 그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신축 새로운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제 그게 좀 나눠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선호로는 에어비앤비로 내가 머문다 하면 그런 옛날 건물 당연하지. 경험이니까 묵어보고 싶어. 나도. 근데 그런 건물에 묵으면 이제 3, 4일까지는 괜찮은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항상 뭐 배수가 이제 안 되기 시작한다든지 그런 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 장기간 거주하면 신축을 선호할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 헝가리 사람들도 좀 신축을 엄청 선호해. 똑같은 이유지. 그럼 신축의 가격이 훨씬 비싸겠네. 평당 가격이. 신축의 가격이 훨씬 비싸지. 그리고 그래도 이제 올드 건물들도 그 예전부터 부자 동네 있잖아. 좋은 동네는 거기도 엄청 그냥 원래부터 비싸지. 입지가 워낙 좋은 데는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안에를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살거든요. 자기도
마침 요즘 부다페스트 곳곳에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하잖아. 그죠. 대규모 그치? 대단지 신도시 같은 거. 저번에 우리도 한번 영상으로 보여준 적 있지 뭐 이렇게 영상. 그래서 곳곳에 많이 하는데 13지구였나? 그게 대규모로 하는 데를 보면 러시아 사람들 되게 많이 살잖아. 이제 러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아파트 단지를 많이 선호하더라고. 그래서 곳곳에 지금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게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하대. 지금 이제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올랐고 이제 헝가리랑 우리나라랑 사실 집값을 이렇게 다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잖아. 경제 규모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헝가리의 경제 규모로 볼 때는 집값이 우리나라보다는 싸지만은 여기 경제 규모로 비교할 때 굉장히 비싸다고 느껴지거든.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사기는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그래도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잖아. 그 수요는 다 외국 사람인가? 아, 요즘 많이 늘었네. 질문이 날카롭죠 아주. 질문이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 그렇죠.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첫 번째 수요. 외국인 매수 비중이 엄청 늘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 재작년 대비 외국인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다. 지금 현재 매매 비중이 한 20%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말이 있거든. 대부분 외국인들 매수 1위가 이제 어딜 것 같아? 뭐 중국? 독일. 아 독일. 그때 발라톤 주변도 보니까 독일 사람, 독일 사람들. 독일 마을이 있을 정도로 엄청 집을 많이 사. 발라톤은 독일 사람들 많이.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아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도 국경이잖아. 그래서 한때는 헝가리의 영토였던 슬로바키아 그쵸. 일부가 이제는 역으로 이쪽으로 오네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 단골 손님이죠. 항상 집값 오르는 곳은 중국, 러시아. 올해 그렇죠? 작년부터 올해 중국,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 거기 어쨌든 외국인 비중이 엄청 올라오고 있다. 한국인은 거의 아직은 못 많지. 봤지. 제가 볼 때는 한국인은 유학생이나 여기 주재원은 많은데 아직 이제 뭐 집을 매매하는 정도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거의 없는 것 같아. 두 번째는 이제 그 헝가리 사람 자체도 이제 매수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말했지만 정부가 올해 금리를 많이 낮췄거든. 작년까지 고금리였잖아. 올해 정부가 금리를 3번인가 4번 낮췄을 거야. 근데 지금 금리가 한 7% 돼. 작년에 10몇 %였으니까 약간 새끼로 하지만 헝가리가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했잖아. 뭐 우리가 있는 동안에 커피 가격이 2번이나 올랐잖아. 그래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금리를 10몇 두 자릿수로 계속 유지했다가 최근에 막 금리 내려가지고 7%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금리도 많이 낮췄고 정부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그 집 매수 프로그램을 매수할 때 정부가 또 보조 프로그램을 또 약간 강화시켰대.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많이 사게 하려고. 그렇지. 그런 거 많이 있다 하더라고. 뭐 신혼부부 특별 전형. 뭐 신혼부부 특별 전형. 있잖아. 애가 낳으면 생겼을 애 때도 전형. 특별 전형 이렇게 해서 좀 금리를 많이 낮춰준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정책이 많이 있는 거. 굉장히 저금리를 또 보조를 해주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집값이 많이 지금 현재 매수가 많다. 지금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 비중이 높아진 게 주 원인이긴 하지만 헝가리 내에서도 내수로도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고금리가 끝나고 금리를 막 내리니까 이제 집을 사야 될 타이밍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또 헝가리가 골든 비자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골든 비자라는 게 역대 그 히스토리를 보면 그걸 하면 대부분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 또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지금 집을 사야 오르겠구나라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요가 많아질 것 같아. 그거 미리 좀 들어가 있어야 돼. 전문가가 다 됐네. 그것도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안목인데 많이 늘었네. 그렇죠. 맞아. 약간 투자의 지식이 밝은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 다 그 생각은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내년에 이제 골든비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이제 그거 대비해서 집을 살려면 이제 올해가 좀 타이밍이 아니겠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이렇게 집을 볼 때 되게 특이한 게 우리는 아파트 가면 뭐 302동이면 302동은 전부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뭐 어떤 건물은 여기는 뭐 18평이야. 그럼 거기는 다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같은 건물도 같은 층에도 다 호수별로 다 모양이 달라요. 그러면 그냥 그 짝짜리 나는 대로 그냥 지었나 봐. 그래가지고 어떤 집은 막 T자형이고 어떤 집은 막 기역자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다. 들어가 봐야 한다. 그리고 근데, 건물도 역시 봐야 돼 가서. 인가틀랑 가서 보면 엄청 깨끗하고 좋아 보여. 그 집 자체는 리모델링 했으니까. 근데 가서 보면 건물 상태가 너무 또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다 가서 보고 뭐 집을 안 보고 사시는 분은 없겠지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가서 보면 그 집 주인이 문 안 열어줘. 어디 여행 갔어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이 그냥 구조만 보세요. 구조만 그러면서 다른 집 보여줄 때 있잖아요. 여기는 그건 절대 안 통한다는 거. 우리나라는 사실 그 동네 아파트 다 비슷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예측이 다 가능하지. 다 예측 가능한데 여기는 같은 골목에 있더라도
어떤 오래된 건물, 오래된 건물에 있는 집들은 이제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그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 집을 이제 레노베이션 됐어. 레노베이션하면 해놓으면 가격이 좀 올라가고. 확 올라가. 가격이 확 올라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건물이 아닐 때는 건물 자체들이 뭐 우리나라 많이 된 뭐 10년, 20년 엄청 많이 됐다. 뭐 30년, 40년은 이제 뭐 다시 지어야 된다 이러잖아. 근데 여기는 뭐 100년이 기본이기 때문에 집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관리를 해왔느냐에 따라서 그걸 봐야 컨디션이 돼. 굉장히 다릅니다. 집 컨디션을 봐야 돼. 그리고 그치? 건물 컨디션도 봐야 건물 되고. 컨디션도 봐야 되고. 그러면 집값이 완전 달라져. 여기는 10년이면 완전 새 집이죠. 10년이면은 완전 새 집이죠. 여기서 선언 신축 10년이면. 신축이 신축.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전반적인 평당 가격을 좀 알 수 있을까? 뭐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 여기도 패스트 다르고 부다 다르고 2지구 다르고 3지구 다르고 5지구 다르고 뭐 이렇겠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지역은 다 집값이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집값이 거의 비슷하잖아. 그래서 딱 예측이 되잖아. 여기는 그 집마다 컨디션에 따라서 집값이 천차만별이거든. 같은 지역이지만 새 아파트는 비싸. 옛날 오래된 집, 그 레노베이션 안 된 집은 되게 싸. 그러면 이 부다페스트도 평당 가격이 있을 텐데 여기는 사실 평이란 개념을 쓰지 않거든요. 제곱미터의 개념을 써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평이 익숙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환산을 해서 대략적인 평당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물론 부다페스트도 동네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의 컨디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평균적인 평당 가격을 말한다면 어차피 구축은 아시아 사람들은 조금 넘사벽인 것 같고 신축은 평당 가격 얼마 정도 생각해야 될까? 신축은 그냥 평당 그냥 평균 가격을 보면 1,500에서 2,000만 원 되지 않을까? 1,500에서 2,000? 뭐 싸면 1,500. 되게 싸다는 느낌이 드네. 서울 집값 생각하니까.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커요. 너무 굉장히 커서 싼 데서 굉장히 비싼 것까지. 여기는 이제 집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을 얘기하는 게 솔직히 조금 의미가 없어요. 어려워. 평균이 너무 어려워. 의미가 내가 없어요. 1,500, 2,000만 원 이야기했지만 이게 되게 좀 너무 이게 베리에이션 너무 커서 뭐 3천만 집, 평균 3천만 집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한 2천만 정도면 얼추 좀 아구가 맞아 떨어진다. 참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평당 가격을 얘기할 때 몇 평 몇 평을 해드리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뭐 25평이다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거기서 서비스 공용 면적이 뭐 30% 빠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조금 적기 때문에 거의 실평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25평 정도를 제가 가봤을 때 이게 제곱미터를 계산하면 25평 정도 된 아파트를 갔을 때 실질적인 느낌은 한 30평 정도의 느낌의 넓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층고도 훨씬 높으니까 좀 더 개방감이 있어 보이죠. 공간감이. 그런 차이가 있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앞에서 헝가리하고 한국하고는 이 경제 규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수만 놓고 이거 너무 싸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약간 희석해서 볼 수 있는 지수가 있죠.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몇 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냐 이런 게 도시별로 좀 지수가 있더라고. 소득 대비 지수라고 그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저기 원래 있는 거예요. 경제 지표예요. 경제 지표.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1년 소득 대비 한 푼도 안 써야 돼.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내가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지수거든. 근데 헝가리는 한 14년, 15년 되더라고. 한 푼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14년 하면 죽겠죠. 한 푼도 안 쓰면. 좀 네.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근데- 포에버네요. 집 사는 날은. 그래도 되게 헝가리가 높은 편인데 지수가. 근데 서울은 어때요? 서울은 넘사벽이지. 서울은 비교가 안 되지. 서울은 간단하게 최근에 강북 분양가 평균 5천만 원 넘었다. 저번에 최근 뉴스가 나왔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뭐 5천만 원 잡고 그냥 27평 하면 14억이거든. 13억? 14억인데 자기 연봉이 1년에 내가 4천만 원 많이 쳐줬대. 4천만 원 많이 쳐줬어. 그러면 14억까지 가려면 몇 년 해야 돼? 한 푼도 안 쓰고. 나 계산이 잘. 안 돼. 30년이 넘거든? 근데 그 사이 안 죽으려고 밥을 좀 사 먹었다. 그럼 포에버 못 사는 그러면 이제 거죠? 포에버지. 그러면 포에버. 거의 뭐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서울은 넘사벽이고 헝가리도 보면 14년이 뭐 한 푼도 안 쓰고 14년이 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그냥 받은 거 없이 내 힘으로 자립하기는 참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저렴한 집은 많아. 내가 좀 편리함을 여러분 여기 포기하고. 사실 30평 정도 되는데 2억 정도 되는 집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센터에도. 30평은 좀 너무 좀 20평대? 심하고 20평대는 2억짜리 집 많아요. 되게 많아요. 많아요. 되게 근데 많아. 그것도 완전 외곽이 아니라 센터에서 골목을 뭐 이렇게 딱 돌면 있다든지 그 대신 그렇지. 그런 집들은 레노베이션을 내가 빡세게 해야 추가로 돈이 든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건물 컨디션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거. 내가 그런 모든 불편함을 뒤집어 쓰고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다. 왜 우리 발라톤에서 그런 게 봤던 우리 손이 친구처럼 내가 하나하나 고쳐가겠다 내 손으로 이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도전 한번 해보실 수 또 있겠죠. 나는 시골에 살면 좋다. 그러면 몇 여러분, 천만 원씩도 많아. 그때 보셨죠? 발라톤 옆에 3,000평에 3,000만 원 이런 집도 노려볼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헝가리와 우리나라의 뭐 경제적 규모 이런 거 다 떠나서 절대적인 금액이 나는 수익이 헝가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나오고 있어. 그러면 근데 이렇게 뭐 부동산이 부다페스트 수도인데 그 정도면 여기 투자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 그 생각이 들지. 많은 사람들 사실 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여러 가지 뭐 투자 아이디어가 있겠죠, 사람들마다. 나는 근데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야. 약간 반대 입장이야. 근데 여기가 더 싸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그랬잖아 여기 오르는 추세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여기 살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 왜냐면 내가 일단은 돈이 막 몇십억 있는 게 아니면 서울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 뭐를 사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는 그래도 살 수는 있으니까 여기도 사볼까 생각 들 것 같거든. 되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유럽 시민이다. 유럽에 살면 사실 여기 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유럽 시민이면 뭐 이렇게 재반상이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집을 한 채만 여기서 투자한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재반상들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으신 분들 있죠. 내가 안 그래도 이웃권에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또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뭐 사업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그렇지. 그래서 와야 된다 하면 집 가격이 오르면 땡큐고 집 가격이 안 오르고 내가 거기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없다고 해도 다른 이득을 얻었잖아. 무형에. 그러면 괜찮은데 그냥 정말 이거 돈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그렇게 크게 남는 장사는 제 생각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집 오른다는 생각으로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 만약에 집값이 내려가면 그게 망하는 거지. 근데 이제 오른다고 봅시다. 오른다는 가정 오케이. 하에서도 이제 여기는 세금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집을 사면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가 헝가리는 4%입니다 일단. 그리고 집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비를 내셔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매도하는 입장이 됐을 때 이제 올랐어. 이제 팔아볼까 하면 매도한 입장에서는 복비가 최대 5%까지 받아요. 맞아. 법으로 정해졌어요. 정해졌다. 그래서 나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치려고. 보유세도 당연히 있겠죠. 집을 네, 갖고 보유세도 있으면 있어요. 보유세도 네. 있어요. 근데 보유세는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걸로. 우리나라 알고 비슷한 있는데.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도소득세가 많아요. 일단 결론은 많아요. 왜 결론은 많냐?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게 해를 갈수록 이게 줄어들지. 그래서 몇 년부터는 없어지더라? 일단 5년 정도 보유하면 5년 지나서 집을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빵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모든 이런 차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한국에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1가구 1주택 또는 뭐 9억 이하에는 좀 디스카운트가 된다든지 이런 게 해외 부동산은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생짜로 다 내셔야 되고요. 상당히 세율이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매우 높아요. 여러분이 또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 아시죠? 이중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 이유와 우리나라는 한 군데서 냈는데 또 다른 데서 내지 않아요. 한 군데서 냈으면 땡이에요. 차액만큼 냈다. 차액만큼 내는데 한국의 양도소득세가 워낙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책정된 게 1,000만 원이다 하면 여기서 1,000만 원을 내면 한국에 낼 게 없고 여기서 이제 5년이 지나서 빵이 되면 또 그대로 한국에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난 항상 1,000만 원을 그냥 내야 되는 거다. 근데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또 깎아지는 거 없고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크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집 살려고 뭐 온라인 구매하실 거 아니잖아요. 온라인 쇼핑 아니잖아요. 한번 와보고도 돈 내러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 뭐 교통비가 버스 타고 오실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시간 그리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거기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 이런 걸 다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닌 것 같다. 거의 안 남다 봐야죠.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안 지면 다행이죠. 수수료도 높게 수수료도 여기도 많잖아.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뭐였죠? 집 살 때 취득세나 취득세, 뭐 공인중개사비나 이런 것들이 변호사비나 높기 때문에 나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집으로 얻는 그런 금전적인 베네핏보다는 세컨더리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많다고 생각이 되실 때 아예 뭐 공부를 거기서 시켜보고 싶어. 아니, 나 거기서 살아보고 싶어. 그렇지. 거기서 배우자를 만나서 거기서 살아야 돼. 뭐 등등. 그렇지. 그거 괜찮은데 배우자를 만나서 더 큰 베네핏이 있을 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게 내가 유럽 시민이면 여기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장려를 한다고 나 친구들 있잖아. 유럽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진짜 장려할 만한데 자기가 말한 것 중에서 장기 거주 시에 여기가 또 그 렌트비가 되게 비싸잖아. 아 맞아 여러분 여기가 집값은 이유에서 거의 제일 싼 편인데 렌트비는 그냥 이유 수준이에요. 이유 수준. 그래서 이게 렌트를 오래 해야 되는 상황이면 집을 사는 게 솔직히 낫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3년 이상, 4, 5년 이상 거주할 경우는 렌트비 낼 바에 집 사는 게 훨씬 이제 이득이다라고. 거기 뉴스에도 나왔다 했잖아. 얼마 전에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얼마나 웃기냐고. 뉴스에서 계산을 해줬어. 너 지금 7%야. 7% 금리를 대출 받는다 쳐. 그래도 너 그냥 집 사.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답을 줬거든요. 근데 뉴스에 나올 정도면 여기서도 상당히 집 사는 걸 장려하는 마켓을 활성화하시려고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나 보다. 그런 냄새가 나네. 글쎄요, 그 초점을 어디로 맞춘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너 그냥 렌트비 낼 바에 집 사라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거주할 바에 이제 그런 실질적 거주 외에는 사실 투자는 그렇게 저는 어쨌든 부정적인데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아까 말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사람마다 투자 아이디어 다르잖아.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또 더 해안을 갖고 계신 선지자가 있으시다면 그렇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도 감사하게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그쪽으로 또 투자하지. 이렇게 댓글 조금 달아주고. 이렇게 자기가 가진 지식들을 좀 쉐어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댓글에. 부다페스트에 집을 사러 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집 얘기는 항상 재밌잖아. 그리고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대한민국 국민은 뭐야? 부동산 DNA가 가슴 깊숙이 박혀 있잖아. 가장 그리고 잘 알아. 그리고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 항상. 내가 여러 나라 사람들 많이 만나봤잖아.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최고의 권위자고 지식인이야. 제일 전문가야. 우리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그죠? 글로벌 부동산 시장을 글로벌 계속 시대 아닙니까? 글로벌. 안테나를 올리고 우리가 계속 촉각을 올리고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겠죠. 왜?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집에서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이 들썩들썩한다. 지금 너무 막 치솟고 있다 얘기를 듣고 좀 부다페스트 시장도 궁금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조금 알아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재밌게 봐주셨을라나? 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이 좀 들썩이는데 부다페스트도 들썩이는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들썩입니다. 생각보다 들썩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비교는 안 돼.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 마쳐볼까요? 안녕.